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차전지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저희 하반기 전망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에 써둔 것처럼 축의 이동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축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성장 담론이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대로 친환경이었죠.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 되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탈탄소 해야 된다, 탄소 중립해야 된다, 아리백 해야 된다. 이게 지난 2010년대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배터리의 성장 담론이었다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데이터가 안보자산화 되어가고 있고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고 전쟁 때문에 안전한 에너지원,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에너지원이 중요해지는 시기죠. 그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백업해주는 ESS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배터리의 성장 담론이 첫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기존의 친환경이나 탈탄소 이런 것들은 경제 환경이나 혹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취약하죠. 물가가 올라가고 전쟁이 터지면 이런 정책들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각자의 이익 추구 행위, 안보 논리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훨씬 더 탄탄한 기초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고민은 그렇게 ESS가 중요해지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냐, 어느 정도의 숫자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배터리의 상승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반등이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시기에는 이제 큰 담론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 ESS가 데이터 센터에 많이 필요하고 전력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량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량화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논리가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대로 실생산 가능 에너지의 증대입니다. 갑자기 뭔 얘기냐면 둘째 줄에 나와 있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했던 표현입니다. 신규 발전소 더 짓지 않고 가용 에너지 2배로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매 컨퍼런스 콜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ESS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오른쪽 그래프를 얘기를 한 건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가운데 막대 그래프를 봐주시면 이게 미국의 실가용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력과 에너지는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전력은 순간 출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기가와트의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는 발전소다라고 하면은 순간 출력 100기가와트까지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시간 개념을 적용해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것인데 미국이 갖고 있는 전력 발전소를 100% 다 돌리면 여기 Y축 그래프가 말하는 것처럼 10,000 테라와트 아워의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뽑아내고 있는 것은 4,000 테라와트 아워입니다. 그러니까 만을 뽑아낼 수 있는데 4,000 뽑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수요가 항상 일정치 않기 때문이죠. 발전소가 24시간 100% 돌아가지 않잖아요. 수요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좀 조절을 하게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간 다 뽑아낼 수 있는 만큼을 다 뽑아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시간 때문이죠. 그 시간에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ESS는 타임 쉬프팅을 해주는 재화잖아요. 어느 정도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ESS에 에너지를 저장시켜 놨다가 필요한 시간에 뽑아내는 용도로 ESS를 갖다 쓰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가동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하지 않은 때에도 발전을 시켜서 저장을 시켜 놓으면 필요한 때에 그걸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그 석탄가스 발전소의 평균 가동률을 기존에 지금 40%밖에 안 되는데 셋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거를 85%까지 올리면 연간 2,500 테라와트 아워의 에너지를 추가로 뽑아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연간이니까 365일로 나눠보게 되면 하루에 7 테라와트 아워 정도의 에너지를 더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7 테라와트 아워면 7,000 기가와트 아워잖아요. 그러니까 7,000 기가와트 아워에 ESS를 설치하게 되면 연간 석탄가스 발전소의 평균 가동률을 85%까지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미국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60%를 새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미에서 ESS 설치하는 연간 신규 설치량을 생각해 보면 연간 100기가와트 아워가 채 되질 않는데 그걸 감안해 보면
단위가 달라지는 굉장히 큰 수준의 성장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데이터 센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좀 더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드, 전력망에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ESS가 설치될 텐데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단위의 설치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조금 더 좀 정교한 그리고 한 분야에 좀 집중해서 수치화한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인데요. 데이터 센터만의 전력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건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이 부족하니까 전력망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데이터 센터 그 자체의 필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7개월 전 전망 대비해서 36% 올라간 게 최근에 블룸버그의 자료입니다. 첫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2035년까지 106기가와트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106기가와트입니다. 에너지가 아니고 전력입니다. 106기가와트가 필요하고 1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다 돌리면은 24기가와트 아워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24시간 다 돌리지는 않기 때문에 대략 한 12기가와트 아워에서 20기가와트 아워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셋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략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 포인트 상으로 보게 되면 20% 정도인 한 2에서 4기가와트 아워를 배터리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환산해 보면 1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는 대략 최대 4기가와트 아워의 배터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현재 연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4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2035년에 100기가와트가 넘어갈 거로 보기 때문에 10년간 65기가와트의 추가 전력이 필요하고요. 이거를 에너지화 시키면 연간 대략 240기가와트 아워의 죄송합니다. 연간이 아니라 누적으로 240기가와트 아워의 배터리를 필요로 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최소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환산해 보면 데이터 센터만으로 24기가와트아워의 추가적인 배터리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전력망이 메인이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잔고에서 95%가 전력망입니다. 근데 그게 연간 북미 ESS 설치 규모가 지금 100기가와트아워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거의 30%에 해당하는 신규 수요가 데이터 센터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량화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6페이지부터는 간단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요약적으로만 말씀해 드리면 각각의 온사이트 파워를 하는 과정에서 ESS가 여기저기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온사이트 파워는 자체 발전을 얘기하죠. 지금 전력이 부족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체 발전하라. 온사이트 파워 하라, bring your own 파워 하라 라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둘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단일 전원만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스터빈, 연료전지, 재생에너지 같이 결합해서 들어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각각의 발전원들, 가스터빈, 연료전지,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터리가 다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대로 온사이트 발전을 하게 되면 서베이를 했을 때 사업자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을 때 배터리에 이미 투자했다 50%, 배터리에 투자할 계획이다 33%. 그래서 총 83%가 온사이트 발전을 할 때 배터리를 쓰겠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만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가스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저 전력인데요. 다만 출력 변동에 대응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데이터 센터는 순간적인 로드 스파이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력이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배터리가 버퍼 역할을 해줍니다. 가스터빈 온사이트를 하더라도 천연가스 온사이트 발전을 하더라도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연료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전지는 전기 화학 반응을 가지고 발전을 하게 되죠. 블룸에너지가 대표적이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급격한 부하 변동을 연료전지가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터리가 그 구간에서 개선을 해줘야 합니다. 800V 직류도 마찬가지예요. 800V DC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구조가 변화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배터리가 단순한 백업 전원을 넘어서 전력망의 안정성과 품질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데이터 센터는 전력의 변동성이 큰데 800V로 고전압화되고 교류에서 직류로 DC화되게 되면 이 변동폭이 더 강하고 폭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배터리가 피크 쉐이빙을 해줘야 됩니다. 고전압 D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는 천장이 빠르게 높아질 거다라는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ESS가 단순히 재생에너지나 탈탄소 때문이 아니라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그걸 정량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페이지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확고하다라는 것을 다룬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발간했었던 전망 자료에서도 언급한 거라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있죠. 미국이 바라보는 세계 질서는 이제 멀티폴라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국무부 장관인 마르코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미국 중심의 유니폴라, 단극 질서는 비정상적인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냉전이 너무 갑자기 끝났다. 독일이 갑자기 통일이 됐고 소련이 갑자기 해체가 됐기 때문에 냉전이 갑자기 끝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외적인 현상이 미국 주도의 단극 질서였고,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여러 패권국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다극 질서가 정상적이다. 그 정상적인 질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현재 미국 국무부 장관의 스탠스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스탠스입니다. 이렇게 정상의 질서가, 국제의 질서가 바뀌게 되는 시기는 안보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죠. 제목에 써둔 대로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안보 자산, 각국의 안위를 확보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안보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JP모건이죠. 민간 자본의 흐름. JP모건이라고 하는 가장 큰 IB의 자본의 흐름이 국가 안보로 향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CEO가 언급했던 것이 안보였죠. 본인들의 시가총액보다 큰 금액의 투자를 발표하면서 미국 안보에 필수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겠다. 거기에 배터리 스토리지, 그리고 배터리 스토리지에 들어가는 크리티컬 미네랄이 들어가 있던 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정책의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정교히 해봤을 때 전력망이라는 키워드가 도출이 됩니다. 셋째 줄에 나와 있는데요. 민간 자본의 흐름이 전반적인 자본의 흐름이 안보 자산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전력망 관련된 부품의 안보 자산화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IRA 이후에 미국에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OBB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내 사업이 어려워졌고요. 그로 인해서 지분 매각하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최근에 중국산 인버터 안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유럽은 적절히 중국을 활용하자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전력망과 관련된 인버터는 어렵다라는 스탠스입니다. 그 자체, 그로 인해서 인버터 수혜다. 이것도 뭐 직관적인 수혜로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맞는데, 그보다 좀 더 근원적인 함의를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태양광, 인버터, 그리고 최근에 배터리 모두 전력망과 관련된 겁니다. 전력망 자체가 이제는 안보 자산화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은 탈중국 논리가 조금 더 확고할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트럼프가 계승한 바이든의 정책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IRA, 친환경 정책 다 폐지시켰죠. 트럼프가 바이든 안 좋아하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개를 계승했습니다. 첫 번째가 IMPC입니다. 제조업을 재육성하는 정책이죠. 특히나 배터리 업체들에게 주는 보조금이 굉장히 막대한 정책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재육성하기 때문에 이건 계승을 했습니다. 둘째 줄에 나와 있는 4G도 마찬가지입니다. 4G는 바이든이 만들었었던 미네랄 시큐리티 파트너십 MSP의 후신입니다. 광물을 안보 관점에서 다뤄서 파트너십을 체결하자. 대신에 중국 빼고 자유주의 진영 내에 속한 국가들끼리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하자라는 게 MSP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명칭만 바꿔서 4G로 계승을 했습니다. 광물 프레임워크라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세 번째가 IMEEC죠. 인도, 중동, 유럽 간의 경제 벨트, 회랑을 구축하자. 그래서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모두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AMPC, 탈중국해서 미국 내 배터리 공장 짓겠다. 4G, 탈중국해서 자유주의 진영 간의 광물 공급망 구축하겠다. IMEEC,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탈중국 공급망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모두 중국을 타겟팅하고 있고,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전력망 관련된 부품이 안보자산화 되어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전력망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도 안보자산화 되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이 정파를 막론하고 탈중국 기조, 공급망 탈중국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향후에 장기간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AMPC나 ITC 같은 정책 수혜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름을 달리해서 혹은 조금 디테일을 달리해서 2030년대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조대로면 2030년대 초반에 미국이 헬게이트 열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헬게이트냐면 중국이 다 들어온다. 왜냐하면
ITC나 AMPC 혜택이 2030년대가 넘어가게 되면 수혜가 극히 미미해지기 때문에 이제 미국 내에서 중국이랑 시장 논리로 붙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전력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경쟁 상대가 뭐 인도네시아나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에 정책의 이름을 달리해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ESS 관련된 실적 추이는 상당히 가시성이 높은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론은 LG 엔솔, 삼성 SDI 탑픽이고요. 섹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관성적으로 대형주가 좋다라고 해서 엔솔 SDI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AMPC와 ESS 수혜가 가장 큰 쪽은 대형주입니다. 엔솔 SDI가 가장 좋고요. 지금 가격에서도 업사이드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ESS 스몰캡들은 저희 스몰캡 팀에서 잘 커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 되고요. 저희 섹터 내에서는 LG 엔솔, 삼성 SDI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